전 세계 역사를 보관하는 대형 박물관. 그곳의 수석 보존과학자가 G7 정상들을 비밀리에 호출했습니다. 그리고 한국과 관련한 충격적인 비밀을 밝히고 맙니다. 한국은 이미 13세기에 이미 반도체 공정을 완성했고 15세기에 미사일을 쏘아 올렸으며 서양보다 먼저 로봇을 만들었다. 이에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한국 같은 소국 때문에 G7 정상들이 모두 모이는 것이 맞냐면서 투덜대던 세계의 리더들은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 앞에 무기력하게 벌벌 떨게 되었는데요. 그렇다면 극비리에 공개된 한민족 DNA에 새겨진 무서운 비밀의 정체는 대체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대형박물관 수석 보존과학자이자 냉철한 독설가 알렉산더 보이트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제가 평생 해온 일이 유물을 다루는 일이다 보니 저는 자연스레 한국을 존경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저도 모르게 한국의 집요한 완벽주의를 숭배하게 되었을 정도로 한국은 제게 있어 꽤나 특별한 존재가 되었죠. 그러다 한 번은 절대로 잊지 못할 일이 터졌습니다. 바로 런던 대형박물관 지하 4층, 지도상에 존재하지 않는 구역, 제로룸에서 일어난 일이었죠. 묵직한 철문이 닫히자 바깥 세상의 소음은 완전히 차단되었습니다. 이곳의 공기는 섭씨 18도, 습도 45%, 유물을 보존하기 위한 최적의 환경이지만 오늘 이 방에 흐르는 냉기는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습니다. 붉은색 비상경고등이 규칙적으로 깜빡이며 긴박한 상황을 알리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세계는 기술적 대재앙의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붕괴, 데이터 센터들의 연쇄적인 다운, 그리고 알 수 없는 이유로 급락하는 AI 연산 칩의 수율 문제. G7 정상들은 비밀리에 대리인들을 파견해 해결책을 찾으라 지시했습니다. 저는 하얀 라텍스 장갑을 낀 손으로 검은 융단이 깔린 테이블 위에 두 가지 물건을 내려놓았습니다. 쿵! 묵직한 진동이 테이블을 타고 흘러 맞은편에 앉은 두 남자의 불안한 눈빛을 흔들었습니다. 왼쪽에는 칠흑같이 검고 투박한 나무판 하나, 오른쪽에는 무지갯빛을 반사하며 영롱하게 빛나는 얇은 원판 하나. 이 기묘한 조합에 회의실의 공기가 순간적으로 얼어붙었습니다. 제 맞은편에 앉은 남자가 불쾌하다는 듯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켄지 다나카, 옥스퍼드 객원 교수라는 직함보다는 일본 극우 재단의 막대한 후원을 받는 로비스트로 더 유명한 자입니다. 그는 항상 19세기 영국 신사처럼 트위드 재킷을 입고 있지만 그 눈빛에는 여전히 식민지 시대를 그리워하는 제국주의자의 오만함이 서려 있습니다. 그는 찻잔을 신경질적으로 내려놓으며 특유의 비꼬는 말투로 침묵을 깼습니다. 이보게, 보이트 박사. 지금 장난하자는 건가? 밖에서는 나스닥 지수가 곤두박질치고 TSMC 라인이 멈췄다는 보고가 올라오는데 웬 땔감을 가져왔군 그래? 그의 말에 옆에 앉아있던 또 다른 사내, 중국 사회과학원 수석 연구원 리웨이가 킬킬거리며 거들었습니다. 리웨이는 켄지와는 반대로 최고급 이탈리아 정장을 빼입었지만 모든 것을 숫자와 규모로만 판단하는 전형적인 중화권 패권주의자입니다. 그는 만년필로 테이블을 톡톡 치며 비웃음을 날렸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닥터 보이트, 여기는 고물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논의해야 할 건 21세기를 지배할 패권 기술이지. 박물관 창고 구석에 처박혀 있던 썩은 나무가 아니라고요. 대형 박물관의 수준이 이 정도입니까? 켄지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시선이 나무판을 훑고 지나가며 경멸을 쏟아냈습니다. 딱 봐도 알겠군. 한국 물건이야. 저 투박한 마감, 촌스러운 검은색 옷칠. 뻔하지 않나? 가난했던 시절 조선인들이 밥상으로나 쓰던 거 아닌가? 지금 세계가 멈추게 생겼는데 고작 한국의 옛날 나무판이나 보자는 건가? 한국은 그저 일본과 미국의 기술을 베낀 카피캣일 뿐이야. 이런 걸 저 고귀한 3나노 반도체 웨이퍼 옆에 둔다는 것 자체가 모욕이라고. 당장 치우게. 냄새나는 것 같으니. 저는 아무 대답 없이 나무판을 손끝으로 천천히 쓸었습니다. 800년의 세월이 무색하게 나무의 결은 마치 금속처럼 단단하고 차가웠습니다. 그들은 아직 모릅니다. 자신들의 목숨줄을 쥐고 있는 게 누구인지. 이 썩은 나무라고 비웃는 물건 속에 현대 문명을 구원할 유일한 코드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저는 고개를 천천히 들어 이 오만한 두 인물을 차례로 응시했습니다. 제 직업은 보존과학자입니다. 죽어가는 유물을 살려내고 그 안에 숨겨진 과학적 원리를 밝혀내는 것이 제 일이죠. 그리고 오늘
저는 이 두 사람의 편협한 지식을 해부할 생각입니다. 켄지 교수, 당신 눈에는 이게 땔감으로 보입니까? 그럼 뭔가 썩어가기 직전의 고철인가? 틀렸습니다. 제 눈에는 이 두 물건이 완벽하게 똑같은 것으로 보입니다. 왼쪽은 13세기의 실리콘이고 오른쪽은 21세기의 나무판이니까요. 제 말에 좌중이 술렁거립니다. 리웨이가 어이없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박사님, 농담이 지나치시군요. 나무와 반도체가 같다니? 탄소와 규소가 어떻게 같습니까? 과학자로서의 기초적인 자질이 의심스럽군요. 저는 핀 조명의 밝기를 최대로 높였습니다. 어둠 속에 잠겨있던 나무판의 표면이 빛을 받아 번들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표면에 새겨진 촘촘하고 정교한 글자들이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꿈틀거리는 듯했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강대국들이 왜 그토록 한국을 두려워하면서도 절대로 건드리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단순히 그들이 미사일을 잘 쏴서, 경제 규모가 커져서 아닙니다. 그건 겉으로 드러난 결과일 뿐입니다. 진짜 공포는 여기, 이 두 물건 속에 숨겨진 끔찍할 정도의 연결고리에 있습니다. 저는 나무판을 들어 올려 켄지의 코앞에 들이밀었습니다. 그가 흠칫 놀라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이것은 1251년 고려라는 작은 나라가 만든 8만대 장경의 원본 목판입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건 2024년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양산에 성공한 3나노 게이트 올 어라운드 웨이퍼죠? 여러분 눈에는 전혀 다른 물질로 보일 겁니다. 하나는 산에서 자란 나무고 하나는 모래에서 추출한 실리콘이니까요.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마치 법정에서 최종 선고를 내리는 판사처럼 엄숙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둘은 정확히 같은 미친 집착의 산물입니다. 바로 에러 제로, 즉 무결점을 향한 한 민족의 800년 묵은 유전적 강박증 말입니다. 스크린에 거대한 그래프와 현미경 확대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켄지가 팔짱을 낀 채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강박증? 하. 한국인들의 그 옹졸하고 꽉 막힌 성경 말인가. 그래봤자 나무 조각이야. 일본의 정교한 목조 기술에 비하면 조잡하기 짝이 없지. 1000년을 버틴 호류지의 건축미를 보라고. 그게 진짜 기술이지. 호류지라. 물론 훌륭하죠. 하지만 켄지, 당신네 호류지 기둥의 뒤틀림 개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일본의 자랑인 그 편백나무 기둥들은 습도가 10%만 변해도 수축하고 팽창합니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나무가 비명을 지르며 뒤틀리죠. 그래서 일본의 목조 건물은 끊임없이 대폐질을 하고 보수를 해야 합니다. 그건 살아있는 나무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대장경판을 손가락으로 두드렸습니다. 비록 견본이긴 하지만 역시나 한국이 만든 것은 너무나도 놀라웠어요. 탁, 탁. 맑고 경쾌한 마치 쇳덩이를 두드리는 듯한 소리가 벙커 안에 울려 퍼졌거든요. 하지만 이 목판을 보십시오. 800년입니다. 무려 8세기 동안 뒤틀림 개수가 0입니다. 단 1mm의 오차도 단 한 번의 뒤틀림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전쟁이 나고 나라가 망하고 계절이 800번 바뀌는 동안 이 나무는 죽은 듯이 그 형태를 유지했습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리웨이가 끼어들었습니다. 그저 운이 좋았겠죠. 건조한 곳에 두었거나 한국의 날씨가 좋았거나. 운? 천만에요. 리웨이, 당신은 중국의 만리장성을 자랑하지만 그것은 돌을 쌓은 노동의 결과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분자 구조를 통제한 공학의 결과입니다. 저는 스크린의 화면을 전환했습니다. 고려의 장인들이 나무를 다루는 공정과 현대 반도체 공정을 1대1로 매칭시킨 도표가 나타났습니다. 붉은색 선들이 두 시대를 연결하고 있었습니다. 보십시오. 지금 세계 반도체 수율이 왜 떨어지는지 아십니까? 0.0001%의 미세한 오차를 잡지 못해서입니다. 하지만 오직 한국인들만큼은 800년 전에 이미 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13세기의 엔지니어들이 수행한 현대 반도체 공정과 소름 끼치도록 일치하는 작업을 보십시오. 좌중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켄지의 표정이 조금씩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레이저 포인터로 도표의 첫 번째 단계를 가리켰습니다. 첫째, 재료 선별입니다. 한국인들은 아무 나무나 쓰지 않았습니다. 섬에서 자란 3번 나무만을 골랐죠. 육지의 나무는 성장이 빨라 조직이 무르지만 섬의 나무는 해풍을 맞으며 천천히 자라 조직이 치밀합니다. 현대 반도체 기업들이 불순물이 없는 고순도 실리콘 인곳을 찾기 위해
전 세계를 뒤지는 것과 완벽하게 동일한 집착입니다. 둘째, 애칭입니다. 그들은 베어낸 나무를 바닷물 갯벌에 3년 동안 박아두었습니다. 상상이 가십니까? 소금물이 나무 속으로 침투해 진액을 완전히 빼내고 조직 사이에 소금 결정이 박혀 천연 방부제 역할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나무가 가진 생물학적 불순물을 화학적으로 제거해 데이터를 담을 수 있는 완벽한 무기물 상태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현대 반도체 공정에서 웨이퍼를 불산으로 세정하고 깎아내는 것과 원리가 같습니다. 셋째, 열처리입니다. 소금물에 절인 나무를 다시 맹물에 삶았습니다. 그리고 그늘에서 1년을 말렸죠. 햇빛에 말리면 나무가 터지니까요. 급격한 온도 변화로 인한 스트레스를 제거하고 재료의 결정 구조를 안정화시키는 작업입니다. 반도체 웨이퍼를 고온의 가마에 넣어 전기적 특성을 안정시키는 공정과 무엇이 다릅니까? 마지막으로 패키징입니다. 오칠을 했습니다. 그냥 칠한 게 아닙니다. 천연 수지로 표면을 완벽하게 코팅해 습기와 벌레, 곰팡이의 침투를 차단했습니다. 800년 동안 썩지 않은 비밀이 여기 있습니다. 이것은 반도체 칩을 외부 충격과 습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에폭시로 감싸는 패키징 공정의 시초입니다. 저는 숨을 고르며 켄지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그는 이제 불쾌함을 넘어 당혹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켄지 교수, 당신네 일본이 나무를 깎아 불상이나 만들며 예술을 논하고 있을 때 이들은 나무를 화학적으로 개조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예술의 영역이 아닙니다. 재료공학의 영역입니다. 13세기에 이미 이들은 재료의 물성을 분자 단위까지는 아니더라도 세포 단위에서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었던 겁니다. 켄지가 입술을 깨물며 억지로 반박했습니다.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그래봤자 글자 몇 개 새긴 거 아닌가. 나무가 안 썩는다고 기술 강국이라니 비약이 심하군. 결국 중요한 건 그 안에 담긴 내용 아닌가. 실수투성이겠지. 실수, 오탈자. 저는 기다렸다는 듯이 웃음을 터뜨리며 다음 데이터를 띄웠습니다. 붉은색 숫자가 거대한 스크린을 가득 채웠습니다. 벙커 안에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 숫자에 고정되었습니다. 총 글자 수 5233만 152자, 오탈자 수 158자, 오차율 0.0003%. 보입니까? 이 미친 숫자가 5200만 자입니다. 현대의 소설책으로 치면 약 30만 권 분량입니다. 그걸 기계가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칼 끝으로 한 글자 파냈습니다. 한 글자를 새길 때마다 3번 절을 올렸다고 하죠. 한 글자만 틀려도 그 판을 통째로 버리고 처음부터 다시 깎았습니다. 장내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집니다. 리웨이마저 입을 다물고 숫자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평생 양적 성장만을 외쳐왔지만 이런 종류의 질적 압도는 처음 보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오차율 0.0003%. 현대의 타자기로 쳐도 불가능한 수치입니다. 당신네 일본의 도요타가 자랑하는 식스시그마 품질 관리? 이 고려의 장인들 앞에서는 명함도 못 내밀 수준입니다. 당신들의 반도체가 실패하는 이유는 0.0001%의 오차를 용납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800년 전 한국인들은 진작에 0.0003%를 달성했습니다. 이건 기술이 아니라 유전자의 문제입니다. 저는 삼성의 웨이퍼를 들어 올렸습니다. 조명을 받아 빛나는 웨이퍼의 패턴이 마치 대장경판의 글자들처럼 보였습니다. 13세기 몽골 제국이 침략해 국토가 불타고 사람들이 죽어나갈 때였습니다. 왕은 도망쳤고 군대는 무너졌습니다. 보통의 나라라면 칼을 들거나 항복했겠죠. 하지만 이 작은 나라의 사람들은 산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했는지 아십니까? 데이터를 백업했습니다. 제 목소리가 조금씩 고조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역사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민족의 생존 방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전쟁터에서 칼을 휘두르는 대신 나무를 베고 찌고 말리고 깎아서 자신들의 정신과 지식을 보존했습니다. 물리적인 국토가 유린당할 때 그들은 정신적인 국토를 나무 위에 건설한 겁니다. 이건 단순한 목판이 아닙니다. 그들이 피와 땀으로 지켜낸 문명의 서버입니다. 그리고 그 서버를 보관한 장경판전을 보십시오. 바닥에는 숯과 소금, 횟가루를 깔아 습도를 조절했습니다. 창문의 크기를 앞뒤가 다르게 설계해 공기의 유속을 통제했습니다. 전기 하나, 센서 하나 없이 오직 자연 대류만으로 800년 동안 항온항습을 유지한 겁니다. 현대 반도체 공장의 클린룸 설계 사상이 바로 여기서 시작된 겁니다.
켄지의 얼굴은 이제 흑빛이 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반박할 말을 찾지 못한 채 자신의 넥타이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리웨이는 침을 꿀꺽 삼키며 저와 목판을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그들의 눈동자에 서린 것은 더 이상 경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이었습니다. 켄지, 리웨이, 당신들이 비웃던 그 땔감이 바로 지금 당신의 주머니 속 스마트폰, 당신네 나라의 미사일을 제어하는 반도체의 조상입니다. 재료를 극한까지 가공해 정보를 영구히 보존하려는 그 집요하고 지독한 유전자. 그 DNA가 800년을 건너뛰어 나무에서 실리콘으로 재료만 바꾸어 발현된 겁니다. 저는 다시 한번 3나노 웨이퍼를 켄지의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웨이퍼에 비친 그의 일그러진 얼굴이 보였습니다. 세계가 기술 패권 전쟁에서 절대로 한국을 이길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당신들의 기술은 10년도 못 버티지만 한국의 기술은 영원을 지향합니다. 그들은 실리콘을 다루기 전 이미 나무로 반도체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손끝에는 오차라는 개념이 애초에 삭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을 건드리는 건 현대 문명의 백업 서버를 부수는 자살 행위입니다. 한국이 멈추면 세계의 시스템이 복구 불가능하게 망가집니다. 이것이 바로 강대국들이 한국의 기술력을 단순한 후발주자의 추격이 아닌 오래된 미래의 도래로 받아들이고 전율하는 진짜 이유입니다. 벙커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켄지는 고개를 푹 숙였고 리웨이는 떨리는 손으로 물잔을 집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물잔조차 제대로 마시지 못하고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반도체 웨이퍼가 내뿜는 차가운 무지갯빛이 테이블 위를 맴돌고 있었지만 벙커의 공기는 이제 전혀 다른 종류의 긴장감으로 팽팽하게 당겨지고 있었습니다. 벽면을 가득 채운 메인 스크린의 세계 지도가 붉은색으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전산망 오류나 통신장애를 알리는 붉은 점이 아니었습니다.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가장 원초적인 공포, 바로 생물학적 재난을 알리는 섬뜩한 경고등이었습니다. 젠장, 또 멈췄어. 도대체 이게 몇 번째야? 항상 냉정을 가장하던 켄지. 다나카가 들고 있던 태블릿 PC를 테이블 위에 내동댕이 치듯 내려놓으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고 트위드 재킷 안으로 보이는 셔츠깃은 초조함에 젖어 있었습니다. 미국 보스턴의 모더나 공장, 스위스의 노바티스 생산 라인, 그리고 우리 일본의 자랑인 다케다 제약까지 전부 배양 실패 판정을 받았습니다. 바이오 리액터 내부 온도가 0.5도 틀어졌다고, 그 미세한 휘 농도를 못 맞췄다고 수조 원짜리 항체 의약품을 전량 폐기해야 한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상황은 생각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반도체가 부족하면 스마트폰을 늦게 바꾸면 그만입니다. 자동차 출고가 늦어지면 버스를 타면 됩니다. 하지만 의약품 부족은 다릅니다. 그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지금 전 세계 병원의 수술실에서는 항암제가 바닥을 드러내고 있고 필수 백신 재고가 위험 수위까지 떨어졌습니다. 수십만 명의 환자가 약을 기다리며 죽어가고 있는 이 순간, 인류는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과의 통제 전쟁에서 처참하게 패배하고 있었습니다. 리웨이가 다급하게 끼어들었습니다. 그는 이 위기를 기회로 삼으려는 듯 눈을 번들거렸습니다. 진정하십시오, 켄지 교수. 서양의 공장들이 멈췄다면 대안은 하나뿐입니다. 중국이 있습니다. 우리 우시바이오로직스의 생산 능력은 세계적입니다. 상하이 공장을 풀가동하면 전 세계 물량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당장 중국 정부에 요청해서. 닥치시오, 리웨이. 제발 그 입 좀 다물어. 켄지가 으르렁거렸습니다. 그는 리웨이를 벌레 보듯 쳐다보며 독서를 퍼부었습니다. 당신네 중국산 백신, 물백신이라고 조롱받던 거 기억 안 나? 효능은커녕 부작용? 호소한 사람이 몇 명인지 알아? FDA 승인 기준도 못 맞추는 공장에서 대체 뭘 만든다는 거야? 데이터 조작이나 밥 먹듯이 하는 당신들을 어떻게 믿고 내 목숨을, 아니 전 세계인의 목숨을 맡기나? 중국산 항암제를 맞느니 차라리 독을 마시겠어. 뭐라고요? 일본은 뭐 다를 줄 아십니까? 과거의 영광에만 취해서 혁신은 없고 매뉴얼 타령하다가 골든타임 다 놓치는 주제에 두 인물이 서로를 헐뜯으며 추악한 아귀 다툼을 벌이는 사이 저는 테이블 아래 어둠 속에서 다음 물건을 꺼낼 준비를 했습니다. 멸균 처리된 차가운 스테인리스 상자가 아니었습니다. 흙이 잔뜩 묻어있는 아주 투박하고 거친 질그릇 조각이었습니다.
쿰쿰한 흙내와 알 수 없는 시큼한 발효의 향기가 멸균된 회의실의 차가운 공기를 뚫고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생명의 냄새였지만 문명화된 도시인들에게는 낯설고 불쾌한 악취로 느껴질 수도 있는 냄새였습니다. 턱! 제가 흙덩어리 같은 그릇 조각을 테이블 중앙, 반도체 웨이퍼 바로 옆에 내려놓자 켄지는 마치 불에 대기라도 한 사람처럼 기겁을 하며 의자를 뒤로 물렸습니다. 으악! 이게 무슨 냄새야? 보이트 박사, 당신 미쳤어. 여긴 일급 멸균실이야. 바이러스 하나도 용납하지 않는 제로. 룸에 저런 더러운 흙덩어리를 가져와? 당장 소독해. 경비원 불러. 그는 손수건을 꺼내 입과 코를 틀어막으며 노골적인 혐오감을 드러냈습니다. 그의 눈빛은 경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 퀴퀴하고 역겨운 냄새. 맡아본 적 있어. 한국 냄새군. 한국인들은 썩은 채소를 땅에 묻어먹는다지. 김치라고 하던가? 21세기 최첨단 바이오 포럼의 주술적인 토기 조각을 가져오다니. 제정신인가? 위생관념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위계한 식문화야. 이러니 한국이 노벨 생리학상을 못 받는 거라고. 과학을 해야지. 속꿉장난을 하고 있어. 리웨이도 거들었습니다. 그는 켄지의 말에 동조하며 코를 찡그리고 손부채질을 해댔습니다. 맞습니다. 박사님, 이건 선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발효요? 하하, 박사님. 발효라면 우리 중국의 파오차이가 원조입니다. 한국의 김치, 그건 파오차이의 아류일 뿐이죠. 저런 촌스러운 항아리에 담가 먹는 원시적인 음식을 왜 신성한 회의실에 가져옵니까? 격 떨어지게. 저는 그들의 반응을 묵묵히 지켜보았습니다. 무지와 오만, 그리고 혐오. 이것이 바로 인류가 팬데믹 앞에서 무력했던 진짜 이유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보이지 않는 세계의 질서를 무시했기 때문이죠. 저는 하얀 장갑 낀 손으로 옹기 조각을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습니다. 켄지, 리웨이, 당신들은 지금 코를 막고 있지만 머지않아 이 냄새 앞에 무릎을 꿇고 애원하게 될 겁니다. 아니, 이미 당신들의 생명줄은 이 냄새나는 그릇이 쥐고 있습니다. 뭐라고? 헛소리 집어치워. 고작 흙그릇 따위에 내 목숨이 달려있다고? 이건 그릇이 아닙니다. 제 눈에는 자연 상태의 나노머신이자 고대인들이 흙으로 빚어낸 완벽한 인큐베이터로 보입니다. 저는 테이블 옆에 있는 고해상도 전자 현미경을 켰습니다. 모니터 화면이 전환되자 육안으로는 그저 거칠고 투박해 보이던 옹기의 표면이 10만 배로 확대되어 나타났습니다. 거칠어 보이던 표면은 사라지고 마치 거대한 우주 공간이나 복잡한 동굴, 미로처럼 정교한 구조가 스크린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것을 보십시오. 옹기의 표면에 뚫린 수십억 개의 미세한 구멍들. 한국인들은 이것을 숨구멍이라고 부릅니다. 이 구멍의 크기가 얼마인지, 그 기능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는 레이저 포인터로 화면 속에 구멍 하나를 가리켰습니다. 붉은 점이 미로 같은 구조 위에서 춤을 췄습니다. 이 구멍의 지름은 물 분자보다는 작고 공기 분자보다는 큽니다. 즉, 외부의 빗물이나 오염 물질은 완벽하게 차단하면서 내부에서 발생하는 가스와 외부의 산소는 자유롭게 통과시키는 구조입니다. 현대의 과학이 수십 년을 연구해 수천억 원을 쏟아부어 만든 고어텍스 멤브레인 필터와 정확히 같은 원리입니다. 켄지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현미경 화면과 실물을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이게 흙으로 만든 거라고? 말도 안 돼. 우연히 구멍이 뚫린 거겠지. 흙을 구우면 당연히 구멍이 생기는 거 아닌가? 우연. 천만에요. 켄지 교수, 당신은 과학자라면서 우연이라는 말을 참 좋아하는군요. 한국의 장인들은 흙 속에 섞인 모래 알갱이의 크기, 유약을 바르는 두께, 심지어 가마의 온도와 불을 때는 시간까지 조절해 이 구멍의 크기를 설계했습니다. 그들은 흙을 빚은 게 아닙니다. 흙의 입자를 공학적으로 배치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옹기 조각을 켄지의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그가 움찔했지만 이번에는 피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선택적 투과성을 위해서입니다. 발효의 핵심이 뭡니까? 나쁜 균인 부패균은 죽이고 좋은 균인 유산균은 살리는 겁니다. 부패균은 혐기성이라 산소를 싫어하거나 혹은 과도한 수분을 좋아합니다. 반면에 유익균은 적절한 산소 호흡이 필요하죠. 옹기는 나쁜 균은 산소를 공급해 억제하거나 수분을 조절해 말려 죽이고 좋은 균에게만 최적의 산소를 공급하는
미생물 감옥이자 동시에 5성급 호텔입니다. 썩지 않고 발효되게 만드는 것. 부패와 발효의 차이를 결정짓는 이 미세한 경계선을 그들은 흙그릇 하나로 통제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저장 용기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의 생태계를 완벽하게 통제하고 조작하는 고대의 바이오 리액터입니다. 1000년 전 서양이 흑사병에 속수무책으로 죽어나가고 위생관념이 없어 오물을 길거리에 버릴 때 이들은 흙으로 미생물을 사육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미생물의 목동이었습니다. 리웨이가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건 옛날 이야기 아닙니까? 박사님 말씀대로 그게 대단한 기술이라 칩시다. 하지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최첨단 바이오 공장입니다. 항체 의약품을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거대한 스테인리스 탱크와 자동화 시스템이라고요. 흙그릇으로 항암제를 만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리웨이. 흙그릇으로 항암제를 만들 순 없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 거대한 스테인리스 탱크를 누가 제일 잘 돌리는지 아십니까? 기계만 있다고 약이 나옵니까? 저는 스크린의 화면을 다시 전환했습니다. 이번에는 현재 전 세계 바이오 의약품 위탁 개발 생산 기업들의 생산 능력 순위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막대 그래프 하나가 다른 경쟁자들을 압도하며 하늘 높이 치솟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1위 자리에 선명하게 찍힌 국기, 태극기였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인천 송도에 있는 이 두 회사가 전 세계 위탁 생산 물량의 상당 부분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생산 능력 세계 1위, 품질 관리 세계 1위. 왜 세계적인 제약사들이 콧대 높기로 유명한 화이자나 머크, 로슈 같은 거대 기업들이 자존심을 굽히고 한국의 약을 만들어 달라고 줄을 서서 애원할까요? 단순히 공장이 커서, 인건비가 싸서? 아닙니다. 저는 켄지에게 시선을 돌려 되물었습니다. 켄지, 당신네 일본도 바이오 산업에 투자 많이 했잖습니까? 후지필름 다이오신스 같은 훌륭한 기업도 있죠. 그런데 왜 자꾸 실패합니까? 왜 배양기 속의 세포들이 죽어나갑니까? 미세한 온도 조절 실패, 오염 통제 실패, 산소 농도 조절 실패. 이것 때문 아닙니까? 세포 배양은 기계로 볼트를 조이듯 찍어내는 게 아닙니다. 살아있는 생물을 키우는 겁니다. 예민하고 까다로운 아기를 돌보는 것과 같죠? 한국인들에게는 특별한 감각이 있습니다. 그들은 1000년 동안 김치를 담그고 된장을 띄우며 살아왔습니다. 오늘 날씨가 어떤지, 습도가 어떤지에 따라 소금을 얼마나 뿌려야 하는지, 독을 양지에 둬야 할지 음지에 둬야 할지를 본능적으로 압니다. 이것은 데이터로 수치화할 수 없는 수천 년간 축적된 암묵지입니다. 그들은 김장독을 관리하던 그 섬세한 감각으로 지금 15만 리터짜리 거대 배양기를 돌리고 있습니다. 남들이 70% 수율에 허덕이며 약을 폐기할 때 한국 공장은 99% 성공률을 찍습니다. 배양기 내부의 미생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들은 본능적으로 감지합니다. 당신들이 배양의 실패에 수조 원의 약을 하수구에 버릴 때 한국은 완벽한 순도의 항암제를 뽑아내고 있다고요. 저는 옹기조각을 켄지의 손에 억지로 쥐어주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냄새난다고 피하지 못했습니다. 손을 부들부들 떨고 있을 뿐이었죠. 차가운 땀방울이 그의 턱선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지금 전 세계 암 환자, 희귀병 환자들의 목숨을 쥐고 있는 건 미국의 펜타곤도 아니고 중국의 공산당도 아닙니다. 바로 인천 송도의 바이오 공장입니다. 한국 공장이 멈추면 전 세계 병원의 수술실이 멈춥니다. 항암제 공급이 끊기고 백신 접종이 중단됩니다. 그것은 핵폭탄보다 더 무서운 재앙입니다. 켄지, 당신이 아까 이 냄새를 맡으며 코를 막았죠? 썩은 냄새라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그건 인류를 살리는 발효의 냄새이자 당신의 생명을 연장해 줄 생존의 냄새입니다. 당신들의 기대 수명은 이제 펜타곤이 아니라 한국인의 손끝에 달려 있습니다. 리웨이가 창백해진 얼굴로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기어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한국을 압박해서 기술을 뺏거나 공장을 짓게 하면 저는 참을 수 없다는 듯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리웨이, 당신은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됩니까? 당신이 한국을 압박해서 공장을 멈추게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내일 당장 당신네 지도부의 고혈압 약부터 끊길 겁니다. 당신의 부모님이 맞아야 할 인슐린이 사라질 겁니다. 한국을 건드리는 건
당신들의 산소호흡기를 스스로 떼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을이 아닙니다. 생명의 수도꼭지를 쥔 절대적인 갑입니다. 이 온기를 보십시오. 1000년 전부터 그들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온도, 습도, 바람을 통제해 생명을 키워냈습니다. 그 기술이 현대의 바이오 공학과 만나 폭발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유구한 역사의 필연이자 생존을 위한 투쟁의 결과입니다. 켄지는 온기 조각을 쥔 채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의 오만했던 표정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자신의 생명을 쥐고 있는 존재 앞에서 느껴야 할 본능적인 공포와 비굴함만이 남았습니다. 그는 온기 조각을 차마 내려놓지도 못하고 마치 성물이라도 되는 양 두 손으로 꼭 쥐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냄새가 좀 향기롭게 느껴지십니까? 살고 싶다면 그 냄새에 익숙해지는 게 좋을 겁니다. 그렇게 온기 조각이 남긴 발효의 냄새가 벙커의 차가운 공조 시스템을 타고 희미해질 무렵 회의실의 분위기는 다시 한번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켄지는 여전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고 있었고 리웨이는 불안한 듯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 헤쳤습니다. 생명을 쥐고 흔드는 바이오 기술의 충격이 그들의 오만을 1차적으로 깨뜨렸다면 이제 보여줄 것은 그들의 생존 본능을 밑바닥부터 뒤흔들 파괴의 기술입니다. 저는 말없이 벙커의 조명 제어 장치에 손을 올렸습니다. 부드러웠던 핀 조명이 꺼지고 벙커 전체가 비상사태를 알리는 붉은색 전투 모드로 전환되었습니다. 위잉! 위잉! 낮고 묵직한 사이렌 소리가 고막을 때리고 사방의 벽면 스크린에서 거대한 전술 지도가 펼쳐졌습니다. 푸른색 바다인 태평양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는 붉은색 작전선, 그리고 그 위를 수놓은 수천 개의 폭발 마커들. 2030년 태평양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를 가정한 워게임 시뮬레이션에서 미군이 참패를 한다는 결과였습니다. 스크린 중앙에 뜬 패배라는 붉은 글자를 보자마자 켄지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이게 뭐지? 보이트 박사. 지금 우리를 협박하는 건가? 협박이라뇨. 이건 단순한 데이터입니다. 웃기지 마. 미군과 연합군이 개전 14일 만에 패배한다고? 세계 최강 미 해군 제7함대가 버티고 있고 일본 해상자위대의 이지스함이 몇 척인데 고작 2주 만에 진다는 거야? 시뮬레이션 오류군. 다시 돌려. 켄지는 침을 튀기며 소리쳤습니다. 그의 자존심으로는 용납할 수 없는 결과였겠죠. 옆에 있던 리웨이조차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닥터 보이트, 저도 켄지의 말에 동의합니다. 아무리 변수가 많아도 미군의 제공권과 제해권은 압도적입니다. 병력 손실이 좀 있을 수는 있어도 패배라는 결과는 납득하기 어렵군요. 저는 차분하게 시뮬레이션의 세부 로그를 확대해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복잡한 그래프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다들 병력과 장비만 보시는군요. 하지만 전쟁의 신은 디테일에 숨어 있습니다. 항공모함은 멀쩡합니다. 스텔스기도 격추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졌을까요? 저는 붉게 표시된 데이터 항목 하나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개전 3일차, 미군 보유 장거리 정밀 유도 무기 재고 소진. 개전 7일차, 155mm 포탄 및 전술탄도탄 재고 소진. 개전 14일차, 무장 장착 불가로 인한 작전 수행 불능. 제공권 상실 및 후퇴. 회의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쏠 게 없어서 졌습니다. 현대전은 화력전입니다. 과거처럼 칼 들고 돌격하는 게 아닙니다. 하루에 포탄 수만 발, 미사일 수천 발을 쏟아부어야 전선이 유지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하루에 소비되는 포탄량이 유럽 전체의 한 달 생산량보다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방 세계의 탄약고는 텅 비어 있습니다. 중동에서 다 썼고 유럽 지원하느라 다 썼습니다. 미국 로키드 마틴과 레이시온의 공장은 이미 풀가동 중이지만 주물량을 맞추려면 5년은 걸립니다. 숙련된 용접공들은 은퇴했고 화약 원료 공급망은 끊겼습니다. 저는 켄지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켄지, 당신들이 자랑하는 그 비싼 F-35 스텔스기 미사일이 없으면 그냥 1억 달러짜리 비싼 정찰기일 뿐입니다. 이지스함 요격 미사일이 없으면 바다 위에 떠있는 거대한 표적판이죠. 지금 당신들의 군대는 이빨 빠진 호랑이입니다. 켄지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불안함을 감추려는 듯 더욱 거만하게 팔짱을 끼더군요. 그래서 또 한국 타령을 하려는 건가? 설마 그 조그만 나라가 이 거대한 탄약 공백을 메울 수 있다는 건 아니겠지.
롤리가 비약이 심하군. 그는 테이블 위에 놓인 찻잔을 신경질적으로 밀어내며 비꼬기 시작했습니다. 보이트 박사, 당신은 과학자라면서 역사는 쥐뿔도 모르는군. 탄약, 화력. 한국에게 그걸 기대하나? 역사적으로 조선은 항상 침략당하고 도망치기 바빴던 약소국이야. 1592년 임진왜란 때를 잊었나? 일본 사무라이들의 서슬퍼런 칼날과 조총 소리에 혼비백산해서 왕이 의주까지 도망쳤던 그 한심한 나라가 무슨 화력 타령이야. 그들은 활이나 쏘던 민족이라고. 리웨이도 거만한 표정으로 거들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화약이라면 우리 중국이 종주국입니다. 4대 발명품 중 하나가 화약 아닙니까? 한국은 그저 중국 화약을 받아다가 명절 때 폭죽이나 터뜨리며 귀신 쫓는 흉내나 내던 수준이었죠. 화력의 원조는 대륙입니다. 번지수를 잘못 찾으셨군요. 저는 그들의 비웃음을 묵묵히 들었습니다. 19세기 제국주의적 시각에 갇힌 그들의 뇌 구조로는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 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다음 홀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15세기의 누렇게 바랜 고문서 한 장, 신기전기라고 적힌 설계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설계도에서 튀어나온 기이한 수레 하나가 홀로그램으로 구현되어 회의실 한가운데에 나타났습니다. 끼익, 덜컹. 나무 바퀴 구르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습니다. 수레 위에는 벌집처럼 촘촘하게 뚫린 구멍이 가득한 상자가 얹혀 있었습니다. 켄지 교수, 당신네 일본이 무사도를 외치며 칼을 갈고 기껏해야 단발 사격이 가능한 포르투갈제 조총을 베껴 만들며 좋아할 때 1448년 조선의 세종대왕과 그의 아들 문종은 무엇을 계산하고 있었는지 아십니까? 저는 화차의 발사 구멍을 하나하나 가리켰습니다. 그들은 개인이 아니라 면을 지우는 방법을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조총은 한 명을 죽입니다. 칼은 눈앞에 적만 뵙니다. 하지만 이 화차는 다릅니다. 수레 한 대에 최대 100발의 로켓 화살, 신기전을 장전합니다. 병사가 심지에 불을 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시뮬레이션 버튼을 눌렀습니다. 슈! 콱광! 콱콱광! 날카로운 쇳소리와 함께 홀로그램 속의 수레에서 100줄기의 불화살이 동시에 쏟아져 나갔습니다. 좁은 회의실이 붉은 화염으로 가득 찼습니다. 단 15초 만에 100발의 로켓이 날아가 1km 밖의 적진을 초토화합니다. 화살 끝에는 폭약이 달려있어 착탄 순간 폭발합니다. 이것이 현대의 무엇과 같습니까? 바로 MLRS, 즉 다연장 로켓 시스템입니다. 서양인들이 나폴레옹 시대에나 와서야 대포를 줄지어 쏘는 전술을 고민할 때 이들은 무려 300년이나 앞서서 다연장 로켓의 개념을 실전 배치했습니다. 세계 최초의 다연장 로켓 문종화차. 이것은 단순한 무기가 아닙니다. 화력의 밀도를 극대화하려는 공학적 집착의 산물입니다. 임진왜란 때 일본군이 왜 평양성 전투화 행주산성에서 처참하게 패배했는지 아십니까? 조총 소리에 놀라서? 아닙니다. 하늘을 새까맣게 뒤덮으며 날아오는 불벼락. 바로 신기전이 만드는 죽음의 화망에 갈려 나갔기 때문입니다. 일본군 종군 승려의 기록에도 나와 있죠. 적의 화살이 비 오듯 쏟아지는데 소리만 있고 형체는 보이지 않아 귀신과 같았다라고. 당신 조상들이 느꼈던 그 공포, 그것은 귀신이 아니라 조선의 과학이었습니다. 저는 홀로그램을 현대의 무기로 전환했습니다. 거대한 8륜 트럭 위에 실린 직사각형의 발사관. 한국의 천무 다연장 로켓이었습니다. 쿠구구구,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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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무가 불을 뿜는 굉음이 신기전의 발사음과 오버랩되며 벙커의 바닥을 진동시켰습니다. 과거의 화차가 나무 수레였다면 지금의 화차는 강철 괴물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보십시오. 15세기의 화차가 21세기의 천무가 되었습니다. 원리는 소름 끼칠 정도로 똑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빠르고, 더 많이, 더 멀리 화력을 쏟아부어 적의 좌표 자체를 지도에서 지워버릴까? 이 질문에 대한 500년 묵은 대답입니다. 저는 리웨이를 돌아보았습니다. 리웨이, 당신 말대로 화약은 중국이 발명했죠.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 화약을 무기 체계로 완성시켜 탄도하게 경지로 끌어올린 건 한국입니다. 중국이 화약으로 불꽃놀이를 하며 귀신을 쫓을 때 한국은 화약의 폭발력을 수학적으로 계산해 적의 머리 위로 정확히 배달했습니다. 이것은 무술이 아닙니다. 철저한 수학이자 물리입니다. 그리고 임진왜란 당시의 거북선을 보십시오. 배의 뚜껑을 덮고 철심을 박았습니다.
저기 배에 올라타는 등선 육박전이라는 당시 전 세계해전의 룰을 거부했습니다. 대신 배 자체를 돌격용 전차로 만들고 사방에서 대포를 쏘아대는 근접 포격전을 창안했습니다. 이것은 기계적 메커니즘으로 상대를 압살하는 비대칭 전력의 시초입니다. 한국인은 싸우기 전에 이길 수밖에 없는 설계를 먼저 하는 민족입니다. 켄지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자신의 조상들이 당했던 공포가 DNA 깊은 곳에서 되살아나는 듯했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억지를 부렸습니다. 그래봤자 과거의 영광일 뿐이야. 박물관에 있는 유물로 전쟁을 하나? 지금 한국군이 뭘 할 수 있는데? 미군 없으면 작전권도 행사는 군대 아닌가? 탄약? 그깟 포탄 몇 발 만든다고 전세가 바뀌나? 그깟 포탄 몇 발, 저는 참을 수 없다는 듯 비웃음을 터뜨리며 현재 전 세계 방산 시장의 리얼타임 데이터를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폴란드 국기가 선명하게 박힌 계약서들이 화면을 가득 메웠습니다. 루마니아, 호주,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의 국기들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지금 폴란드가 왜 한국산 무기를 쇼핑하듯이 싹쓸이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K2 전차 1000대, K9 자주포 670문, 천무 290문. 이 미친 계약 규모가 보이십니까? 독일제 레오파드 전차, 성능은 좋죠. 하지만 주문하면 5년 뒤에나 받습니다. 미국 하이마스, 대기표 뽑고 10년은 기다려야 합니다. 그 사이에 러시아 탱크는 바르샤바를 짓밟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계약 도장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배에 실어보냅니다. 폴란드가 주문하고 불과 3개월 만에 K2 전차와 K9 자주포, 초도 물량이 현지에 도착했습니다. 이건 기적입니다. 2차 대전 당시 미국의 쇼미더머니 이후 처음 보는 미친 생산 속도입니다. 저는 창원에 있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공장의 내부 영상을 띄웠습니다. 끝도 없이 늘어선 컨베이어 벨트 위에서 거대한 자주포들이 마치 자동차 조립되듯 쏟아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세계 유일의 화력과인 국가입니다. 그들은 아직도 휴전 중입니다. 머리 위에 북한이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대포를 가진 미치광이 집단을 두고 70년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24시간 공장을 돌려 포탄을 찍어내는 게 생존 본능이 되었습니다. 창원, 구미, 거제의 공장들은 평시가 아니라 항상 전시 상황을 가정하고 돌아갑니다. 평화에 찌들어 주 4일 근무를 논하는 유럽이나 일본의 공장과는 DNA 자체가 다릅니다. 저는 스크린 속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다시 가리켰습니다. 패배를 알리던 붉은 글씨가 사라지고 한국의 참전을 가정한 새로운 결과가 푸른색으로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보십시오. 한국의 탄약고가 열리는 순간 전쟁의 판도가 뒤집힙니다. 현재 한국의 155mm 포탄 생산량은 미국과 유럽 전체 생산량을 합친 것보다 많습니다. K9 자주포는 전 세계 자주포 시장의 50% 이상을 장악했습니다. 이제 자유진영의 포신 절반은 한국산입니다. 한국이 부품 공급을 끊으면 나토의 동부 전선은 일주일 만에 붕괴합니다. 켄지와 리웨이의 표정은 이제 경악을 넘어 공포에 가까웠습니다. 그들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이 깔보던 그 작은 나라가 사실은 자신들의 안보를 지탱하고 있는 거대한 기둥이었다는 사실을요. 켄지, 리웨이, 잘 들으십시오. 당신들이 한국을 건드린다는 건 자유, 진영에 유일하게 남은 민주주의의 병참기지에 불을 지르는 것과 같습니다. 한국이 공급을 끊으면 미 해군의 한 포는 2주 안에 침묵하고 유럽의 전차는 고철 덩어리가 됩니다. 당신들의 안보는 한국의 컨베이어 벨트 위에 얹혀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조용한 아침의 나라, 동방에이지국이라고 착각합니다. 평화를 사랑하는 백이민족이라고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역사를 뒤져보면 이들은 화력에 미친 화포 덕후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지하실에는 언제든 지구 반바퀴를 날아가 꽂힐 수 있는 현무5, 미사일과 산 하나를 통째로 지워버릴 수 있는 화력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그들은 평화를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그 평화를 지키기 위해 누구보다 압도적인 힘을 비축해둔 가장 위험한 고슴도치입니다. 15세기의 신기전부터 21세기의 현무 미사일까지 이 화력의 계보는 단 한 번도 끊긴 적이 없습니다. 잠시 제국주의 침략과 쇠국이라는 족쇄에 묶여 있었을 뿐. 그리고 지금 그 족쇄가 풀렸습니다. 그들은 전 세계를 자신들의 화약고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강대국들이 한국을 두려워하는 진짜 이유입니다. 건드리는 순간
500년 묵은 화력의 신이 깨어나 당신들의 머리 위로 피할 수 없는 불벼락을 내릴 테니까요. 켄지는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홀로그램 속에서 뿜어져 나오는 천무 로켓의 붉은 화염이 그의 창백한 얼굴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압도적인 힘 앞에 굴복한 패배자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렇게 화력의 열기가 휩쓸고 지나간 벙커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천무 다연장 로켓이 뿜어내던 붉은 화염의 잔상이 스크린에서 사라졌지만 그 잔열은 여전히 켄지와 리웨이의 콧등에 맺힌 식은땀을 통해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제 눈을 피하고 있었습니다. 생명공학에 이어 국방 화력까지 그들이 깔보던 동방의 작은 나라가 사실은 자신들의 목숨줄을 쥐고 있는 거인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어도 인정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수천 년을 지배해온 중화사상의 오만함과 근대화를 먼저 잃었다는 일본의 자존심은 그리 쉽게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마지막 남은 자존심의 보루, 바로 과학기술의 역사적 정통성을 붙잡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었습니다. 리웨이가 팔짱을 끼며 비딱한 자세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불쾌함이 가득 묻어났습니다. 좋습니다, 박사님. 화력은 인정하죠. 한국이 최근에 무기를 좀 찍어내긴 하니까요. 하지만 박사님, 시간의 영역은 다릅니다. 동양 역사에서 시간은 오직 황제의 것입니다. 천문과 역법은 천자만이 관장할 수 있는 성역이었습니다. 조선은 그저 중국 황제가 하사한 달력을 받아 쓰던 변방의 제후국에 불과했습니다. 독자적인 천문학이나 정밀 기계공학, 그런 건 존재할 수가 없죠. 모든 동양 과학 기술의 뿌리는 중화에 있습니다. 한국은 그 가지조차 되지 못하는 이파리일 뿐입니다.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켄지가 끼어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리웨이와 한편이 되어 한국을 공격하더군요. 그는 트위드 재킷의 먼지를 털어내며 짐짓 점잖은 척 훈수를 두었습니다. 리웨이 씨 말에 동감입니다. 그리고 근대적 시계와 기계공학을 논하자면 메이지 유신 이후 서양 문물을 받아들인 일본이 아시아 최초이자 최고입니다. 에도 시대의 가라쿠리 인형을 보십시오. 태엽으로 차를 나르고 붓글씨를 쓰는 그 정교함. 그게 바로 일본의 장인정신입니다. 반면에 조선은 톱니바퀴 하나 제대로 깎지 못해서 물레방 하나 돌리던 나라 아닙니까? 그런 나라가 무슨 알고리즘이고 로봇입니까? 박사님의 비약이 너무 심하시군요. 저는 묵묵히 그들의 떠드는 소리를 들으며 제 작업용 태블릿에 엑스레이 스캔 데이터를 불러왔습니다. 보존과학자인 제가 유물을 다룰 때마다 느끼는 전율이 있습니다. 일반인들의 눈에는 박물관 유리장 안에 갇힌 낡고 비틀어진 나무 조각이나 녹슨 쇠붙이일 뿐이지만 제 눈에는 다릅니다. 고성능 엑스레이가 그 껍데기를 투과하는 순간 그 속에는 시대를 500년이나 앞서간 미친 천재들의 설계도가 핏줄처럼 얽혀 있는 것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전율을, 그 소름 돋는 감각을 이 오만한 두 빌런에게도 뼈저리게 느끼게 해줄 생각이었습니다. 리웨이, 시간이 황제의 것이라고요. 글쎄요. 1434년 조선의 왕 세종은 이미 시간을 자동화해버렸습니다. 황제의 허락도 없이 말이죠. 그리고 켄지, 톱니바퀴를 못 깎았다고요? 지금부터 보여드릴 것은 톱니바퀴 따위가 아닙니다. 그것을 초월한 시스템입니다. 저는 테이블 중앙에 홀로그램 영사기를 작동시켰습니다. 치직. 낮은 기계음과 함께 웅장한 기계 장치가 공중에 떠올랐습니다. 거대한 물통들이 계단식으로 배열되어 있고 복잡하게 얽힌 파이프 라인, 그리고 정교한 인형들이 배치된 집채만한 구조물. 단순한 시계라고 부르기엔 너무나 거대하고 복잡한 시스템이었습니다. 이것은 1434년 조선의 천재공학자 장영실이 설계하고 세종이 감독한 자경도입니다. 켄지가 홀로그램을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물시계잖아. 중국에도 있었고 그리스에도 있었고 이슬람에도 있었어. 물 떨어지는 걸로 시간 재는 게 뭐 그리 대단하다고 호들갑인가. 저런 건 원시적인 수준이야. 물시계? 켄지, 당신 눈에는 이게 단순히 물이 떨어지는 항아리로 보입니까? 제 눈에는 이것이 인류 최초의 디지털 제어 시스템이자 물을 전력으로 사용하는 아날로그 컴퓨터로 보입니다. 저는 자경도의 겉면을 홀로그램상에서 걷어냈습니다. 그러자 내부의 복잡한 메커니즘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수십 개의 구슬이 레일을 따라 움직이고 지렛대가 춤을 추듯 움직이며 부력과 중력이 정교하게 교차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보십시오.
이것은 시계가 아닙니다. 물의 흐름을 동력으로 삼고 쇠구슬을 신호로 삼은 자동화 로봇입니다. 제가 왜 이것을 컴퓨터라고 부르는지 그 내부 로직을 해부해 드리죠. 저는 레이저 포인터로 자경부의 작동 과정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현대 공학 용어로 치환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가장 위에 있는 큰 물통 파수호에서 물이 일정하게 떨어집니다. 이것은 시스템에 전력을 공급하는 입력 단계입니다. 둘째, 물을 받는 긴 원통 수소호에 물이 차오르며 살대라는 나무 막대가 떠오릅니다. 이것은 수위 변화를 감지하는 센서 역할입니다. 여기까지는 평범하죠. 하지만 진짜 마법은 그 다음부터입니다. 저는 홀로그램을 확대하여 살대 끝부분을 보여주었습니다. 셋째, 살대가 일정 높이에 도달하면 미리 장전된 작은 쇠구슬을 건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물의 흐름이라는 연속적인 아날로그 신호를 구슬이 떨어진다는 불연속적인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는 AD 컨버터 기술입니다. 물이 찼다, 안 찼다를 1과 0의 신호로 바꾼 겁니다. 리웨이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그는 뭔가 반박하고 싶었지만 제 설명의 논리적 완결성의 틈을 찾지 못하고 입술만 달싹거렸습니다. 넷째, 이 작은 구슬은 굴러가서 더 큰 구슬을 때립니다. 작은 힘으로 큰 힘을 만들어내는 증폭 과정이죠. 그리고 그 큰 구슬이 떨어지면서 지렛대를 강타해 인형의 팔을 작동시킵니다. 인형은 종을 치고 북을 울리고 징을 칩니다. 이것은 데이터를 처리하여 결과를 보여주는 출력이자 물리적인 힘을 행사하는 액추에이터의 작동입니다. 이 모든 과정에 인간의 개입은 0입니다. 물만 부어주면 기계가 알아서 시간을 계산하고 신호를 변환하고 증폭하고 알람을 울립니다. 서양이 모래시계를 손으로 뒤집고 있을 때, 일본이 해가 뜨기만을 기다리며 하늘만 쳐다보고 있을 때, 15세기의 조선 엔지니어들은 이미 알고리즘을 짜고 있었습니다. 만약 물이 차오르면 그때 구슬을 떨어뜨려라. 이것이 프로그래밍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특히 중국이 자랑하는 물시계에는 없는 조선만의 결정적인 독자 기술이 있습니다. 바로 트리거 시스템입니다. 부력이라는 미세한 힘으로 쇳덩이 인형을 움직이는 큰 힘을 제어하는 방아쇠 원리 말입니다. 장영실은 구슬의 낙하 에너지를 이용해 이 난제를 해결했습니다. 이것은 중국의 기술을 베낀 게 아니라 완전히 독자적으로 창안한 시퀀스 제어 기술입니다. 저는 홀로그램 속 자경루의 인형이 종을 치는 순간을 정지시켰습니다. 1434년의 시간 속에 멈춘 그 나무 인형의 팔. 저는 그 이미지를 서서히 현대의 영상과 오버랩 시켰습니다. 15세기의 나무 인형 팔이 흐릿해지더니 21세기의 노란색 강철 로봇팔로 매끄럽게 변했습니다. 위잉, 척, 위잉, 척, 치익. 기계적인 소음과 용접 불꽃이 튀는 소리가 벙커를 가득 채웠습니다. 수백 대의 로봇팔들이 인간 한 명 없는 공장에서 일사불란하게 춤을 추듯 자동차 차체를 조립하고 있는 영상이었습니다. 자경루의 인형이 600년의 시간을 넘어 무엇이 되었는지 똑똑히 보십시오. 현대 자동차 공장, 반도체 라인, 조선소를 가득 채운 산업용 로봇들입니다. 저는 현재 전 세계 로봇 밀도 순위 그래프를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노동자 1만 명당 로봇의 대수를 나타내는 막대 그래프. 중국과 일본을 저 아래로 깔아뭉개고 압도적인 1위 자리에 솟아있는 국가는 단연 한국이었습니다. 왜 한국이 전 세계 로봇 밀도 부동의 1위일까요? 단순히 인건비를 아끼려고? 효율을 높이려고? 아닙니다. 그들은 1434년부터 인간의 개입을 배제한 완벽한 자동화를 꿈꿨던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종을 치면 졸거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1분 늦게 칠 수도, 1분 빠르게 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계는 오차가 없습니다. 조선의 왕세종은 정확성을 위해 인간을 시스템에서 지워버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무결점 자동화에 대한 집착이 DNA에 새겨져 내려온 겁니다. 한국의 스마트 팩토리가 왜 세계 표준이 되었는지 아십니까? 단순히 기계를 많이 써서가 아닙니다. 공장 전체를 하나의 유기체처럼 연결하는 통합 제어 능력 때문입니다. 자경부에서 물과 구슬과 인형이 하나로 연결되어 움직였듯이 현대 한국의 공장은 센서와 로봇과 AI가 하나의 거대한 알고리즘으로 연결되어 돌아갑니다. 켄지가 억지 웃음을 지으며 반박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하, 공장이야 돈 있으면 짓는 거지. 그리고 로봇. 그거 다 일본의 환학이나 야스카와 기술. 베낀 거 아닌가?
원천 기술은 일본에 있어. 베꼈다고요? 켄지, 싱가포르에 있는 현대자동차 글로벌 혁신센터를 가보셨습니까? 그곳엔 컨베이어 벨트가 없습니다. 로봇들이 알아서 차를 나르고 부품을 끼우고 검사까지 합니다. 이건 일본도 독일도 아직 완벽하게 구현하지 못한 셀 생산 방식의 완성형입니다. 한국은 이제 남의 로봇을 사다 쓰는 나라가 아니라 로봇을 움직이는 뇌와 시스템 아키텍처를 설계하는 나라입니다. 저는 리웨이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는 이제 완전히 기가 죽어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리웨이, 당신네 중국이 세계의 공장이라고 자랑하죠? 맞습니다. 중국은 물건을 만듭니다. 베트남은 조립을 합니다. 하지만 그 공장의 자동화 라인을 누가 설계하고 설치합니까? 그 공장이 멈추지 않게 시스템을 업데이트하는 건 누구입니까? 바로 한국의 엔지니어들입니다. 한국의 포스코 DX, 삼성 SDS, LG CNS가 전 세계 공장에 두뇌를 심고 있습니다. 헝가리의 배터리 공장, 미국의 전기차 공장, 심지어 중국의 디스플레이 공장까지 한국의 자동화 솔루션이 없으면 돌아가지 않습니다. 만약 한국이 시스템 업데이트를 멈추거나 유지보수 지원을 끊으면 어떻게 될까요? 전 세계의 제조 라인은 그 즉시 멈춥니다. 뇌사 상태에 빠지는 겁니다. 기계는 있는데 움직이지 않는 고철 덩어리가 되는 거죠. 그들은 단순히 물건을 만드는 나라를 넘어섰습니다. 그들은 물건 만드는 방법을 설계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강대국들이 한국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이유입니다. 한국을 공격하는 것은 글로벌 공급망의 운영체제를 포맷해버리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블루스크린이 뜬 세계 경제를 보고 싶지 않다면 한국의 시스템에 접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다시 자경루의 홀로그램을 띄웠습니다. 1434년의 물시계와 2024년의 스마트 팩토리가 나란히 돌아가는 모습은 기이하면서도 경이로웠습니다. 물 떨어지는 소리와 용접 소리가 하나의 리듬처럼 들려왔습니다. 600년 전 장영실이 쇠구슬을 굴리며 꿈꿨던 세상. 인간의 오차를 없애고 완벽한 시간의 질서를 구현하려던 그 집착. 그 오래된 알고리즘이 지금 한국의 무인 공장에서, 물류센터에서, 항만에서 살아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15세기에 이미 코딩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민족이 작정하고 만든 21세기의 자동화 제국. 감히 당신들이 그 시스템의 코드를 건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당신들이 할 수 있는 건 오직 하나. 그들이 설계한 시스템 안에서 부품처럼 움직이는 것뿐입니다. 켄지와 리웨이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19세기 제국주의적 마인드로 기계는 서양의 것, 혹은 일본의 것이라고 믿었던 그들의 편협한 사고방식은 15세기의 조선이 보여준 압도적인 자동화의 증거 앞에서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들은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한국은 추격자가 아니라 시대를 앞서간 선구자였다는 사실을. 이제 회의실 내부는 완전한 충격의 반응으로만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가장 경악스러운 부분은 아직 시작도 안 한 상태였죠. 이제 우리가 마주해야 할 것은 인간이 만든 가장 추악하고도 잔혹한 질서. 바로 힘의 논리가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생각지도 못한 저력에 짓눌려 있던 켄지가 문득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지만 그 깊은 곳에는 여전히 사라지지 않은 마지막 도끼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것은 패배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제국주의자의 최후의 발악과도 같았습니다. 저는 낡고 해진 고서 한 권을 조심스럽게 꺼내 놓았습니다. 표지는 찢겨 있었고 종이는 누렇게 발해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역사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1866년 프랑스 해군이 강화도를 침략했을 때 약탈해 갔던 외교장각 의궤의 사본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것은 1910년 일본이 조선을 강제로 병합하며 작성한 치욕스러운 조약문의 사본이죠. 켄지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그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띠며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하, 그래, 보이트 박사. 이제야 말이 좀 통하겠군. 600년 전의 물시계니 1000년 전의 돌덩이니 하는 것들은 다 과거의 영광일 뿐이야. 결국 현실은 냉혹하지. 19세기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다들 알지 않나? 조선은 약했어. 스스로를 지킬 힘도 기술도 없었지. 그래서 먹힌 거야.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실을 서성거리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약육강식은 자연의 섭리야. 사자가 사슴을 잡아먹는 게 죄인가? 아니지. 그건 생존이야.
문명국이 미개국을 지배하고 개화시키는 건 죄가 아니라 축복이라고. 일본은 조선을 근대화시켰어. 철도를 깔고 공장을 세웠지. 그런데 한국인들은 고마워할 줄 모르고 피해자 코스프레만 하고 있단 말이야. 리웨이도 켄지의 말에 동조하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중국이 겪었던 굴욕은 잊은 채 강대국의 논리에 편승하고 있었습니다. 켄지 말이 틀린 건 아닙니다. 힘없는 평화는 구걸일 뿐이죠. 19세기의 조선은 무능했습니다. 청나라에 의지하다가 일본에 먹혔고 결국 나라를 잃었죠. 역사는 승자의 기록입니다. 패배자에게 변명은 통하지 않아요. 두 사람의 말은 날카로운 비수처럼 허공을 갈랐습니다. 벙커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고 찢겨진 의궤 사본만이 처량하게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보존과학자로서 수많은 유물을 복원해 왔습니다. 불타버린 그림, 깨진 도자기, 녹슨 칼, 그 모든 상처 입은 유물들에서 저는 당시 사람들의 비명과 피 냄새를 맡곤 합니다. 이 의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프랑스 군인의 군홧발에 짓밟히고 일본 순사의 칼끝에 난도질당했던 그날의 치욕이 고스란히 배어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인정했습니다.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19세기는 하드파워의 시대였습니다. 군함의 크기가 국격이었고 대포의 사거리가 외교력이었죠. 한국은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수세국이라는 껍질 속에 숨어 있다가 제국주의라는 거대한 파도에 휩쓸려 처참하게 부서졌습니다. 켄지가 승리감에 도취되어 낄낄거렸습니다. 드디어 인정하는군. 그래, 한국은 패배자야. 영원한 이류 국가라고. 하지만 켄지, 역사는 흐릅니다. 그리고 게임의 룰은 바뀝니다. 저는 태블릿 PC를 켜고 스크린에 새로운 지도를 띄웠습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세계 지도가 아니었습니다. 복잡한 선들로 연결된 네트워크망, 바로 글로벌 공급망 의존도 지도였습니다. 보십시오. 19세기의 제국주의는 깃발을 꽂아 영토를 점령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21세기의 신제국주의는 다릅니다. 영토가 아니라 기술과 공급망을 점령하는 자가 제국입니다. 지도 위에서 붉은색 경고등이 켜진 나라들이 나타났습니다. 놀랍게도 그 나라들은 영국, 프랑스, 그리고 일본이었습니다. 그들의 주요 산업망이 가느다란 파란색 선에 의해 어디론가 연결되어 있었는데 그 모든 선의 끝은 바로 한국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100년 전 당신들은 총칼로 그들의 쌀을 뺏고 도자기를 훔치고 사람을 끌고 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한국은 총 한 방 쏘지 않고 기술과 부품으로 당신들의 에너지, 국방, 산업을 점령해버렸습니다. 저는 구체적인 팩트 폭격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영국을 가리켰습니다. 여기, 저의 조국 영국을 보십시오. 한때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불렸던 대영제국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런던 시민들이 쓰는 전기를 만드는 원자력 발전소, 무어사이드 프로젝트. 영국 기술로는 짓지도 못해서 한국전력에 제발 와달라고 애원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에너지 안보가 누구 손에 달려 있습니까? 한국입니다. 다음은 프랑스였습니다. 문화 대국이라 자부하는 프랑스. 1866년에 의궤를 약탈해 갔던 그 나라 맞습니까? 지금 프랑스의 자존심인 르노 자동차가 한국의 부산 공장에서 만든 차를 메이드 인 프랑스인 척 팔고 있습니다.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을 만날 때마다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한국산 배터리 공장 좀 지어달라고 로비하고 있습니다. 약탈자가 피해자에게 구걸하는 꼴이라니 참으로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켄지의 일본을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켄지, 당신네 일본, 소재, 부품, 장비의 강자라고 큰소리치던 게 엊그제 같은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소니의 이미지 센서, 세계 최고죠. 하지만 그 센서를 스마트폰에 넣을 수 있게 가공하는 패키징 기술, 그거 한국 기업들 없으면 그냥 비싼 돌덩어리입니다. 일본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는 반도체 부활 프로젝트, 라피더스, 이나노 공정을 만들겠다고요? 꿈 깨십시오. 한국의 삼성전자 출신 엔지니어들이 기술 자문 안 해주면 공장 삽도 못 듭니다. 일본의 차세대 산업이 한국 엔지니어들의 머릿속에 종속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켄지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반박하려 했지만 스크린에 떠있는 압도적인 데이터, 즉 일본의 대한국 중간재 의존도 상승 그래프가 그의 입을 막아버렸습니다.
과거엔 당신들이 그들의 주인이었습니다. 조선의 왕을 하대하고 백성을 노예처럼 부렸죠. 하지만 지금 데이터를 보십시오. 냉정하게 말해서 지금 당신들은 한국의 하청 국가가 되었습니다. 한국이 설계도를 주지 않으면 물건을 못 만들고 한국이 부품을 주지 않으면 공장이 멈춥니다. 누가 주인이고 누가 노예입니까? 저는 찢겨진 의궤 사본을 덮고 그 위에 최신형 한국산 스마트폰을 올려놓았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현재의 기술로 덮어버리는 상징적인 행위였습니다. 저는 보존과학자로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한국이라는 민족은 상처를 입으면 그것을 흉터로 남겨두고 울기만 하는 민족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 상처 위에 더 단단한 굳은 살을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19세기의 치욕은 그들에게 독이 된 게 아니라 뼈를 깎는 각성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100년 전 왜 나라를 뺏겼는지 뼈저리게 복귀했습니다. 기술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라는 결론을 내렸죠. 그래서 그들은 미친 듯이 기술을 배웠고 공장을 지었고 이제는 스승이었던 당신들을 뛰어넘어 버렸습니다. 이것은 한국이 보여주는 가장 잔혹하고도 우아한 복수입니다. 그들은 당신들처럼 무력으로 침략하지 않습니다. 남의 땅을 뺏지도 않습니다. 대신 당신들이 한국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게 만드는 것. 이것이 그들의 복수입니다. 켄지, 당신이 쓰는 스마트폰, 당신이 타는 자동차, 당신의 집에 들어오는 전기, 심지어 당신이 아플 때 먹는 약까지 한국의 손길이 닿지 않은 게 있습니까? 당신은 아침에 눈을 뜨고 잠들 때까지 한국이라는 시스템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100년 전 조선인들이 일본의 시스템 안에서 살아야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것은 총칼보다 더 무서운 지배입니다. 총칼은 저항이라도 할 수 있지만 기술적 종속은 저항조차 불가능합니다. 편안하니까요. 익숙하니까요. 당신들은 서서히 아주 안락하게 한국이라는 거대한 공급망의 늪에 잠식당하고 있는 겁니다. 리웨이가 공포에 질린 눈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영원히 한국을 이길 수 없다는 겁니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있습니다. 한국보다 더 빨리, 더 완벽하게 혁신하는 겁니다. 하지만 불가능할 겁니다. 왜냐하면 당신들에게는 한이라는 정서가 없기 때문입니다. 짓밟혀본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그 도끼, 그 생존 본능. 800년 전 대장경을 깎고 600년 전 자경루를 만들고 100년 전 나라를 잃었다가 되찾은 그들의 DNA에 새겨진 그 집요함은 안락한 제국의 후예인 당신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가질 수 없는 에너지입니다. 과거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고요? 아니요. 한국은 과거를 뼈에 새겼기에 미래를 장악했습니다. 19세기의 빚을 21세기의 기술로 갚아주는 이 통쾌한 역전극. 이것이야말로 역사가 보여주는 최고의 드라마 아닙니까? 벙커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켄지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귓가에는 아마도 100년 전 조선인들이 불렀던 대한독립 만세의 함성 대신 한국 공장의 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환청처럼 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제국의 몰락을 알리는 장송곡이자 새로운 기술 제국의 탄생을 알리는 팡파레였습니다. 그렇게 19세기의 굴욕을 21세기의 기술로 갚아주는 한국의 복수극. 그 장대한 서사시가 꽤나 오랫동안 벙커 안을 휘감고 돌았습니다. 켄지와 리웨이의 표정은 이제 패배감을 넘어 허탈함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아집이란 끈질긴 법입니다. 특히 수천 년을 제국으로 군림해온 자들의 오만은 팩트 몇 개로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켄지가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쥐어짜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도끼를 품고 있었습니다. 좋아. 보이트 박사. 당신 말대로 한국이 중요하다고 칩시다. 반도체, 바이오, 방산. 다 훌륭해. 인정하지. 하지만 말이야. 세상에 대체 불가능한 건 없어. 로마 제국도 망했고 대영 제국도 결국엔 해가 졌어. 그런데 고작 한국 하나 없어진다고 세상이 멈출까? 그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대만이 있어. TSMC가 있잖아. 그리고 일본도 부활하고 있어. 구마모토에 TSMC 공장을 유치했고 홋카이도에는 라피더스를 짓고 있지. 한국이 사라지면 잠시 불편하겠지만 결국 일본과 대만이 그 빈자리를 채울 거야. 그게 시장의 논리 아닌가? 리웨이도 질세라 거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중국의 제조 능력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한국이 없으면 우리가 다 하면 됩니다. 반도체,
100조 원을 쏟아부어서라도 만들면 그만입니다. 디스플레이? 이미 중국이 한국을 따라잡았습니다. 배터리? CATL이 세계 1위입니다. 한국은 중요하지만 없어도 그만인 옵션일 뿐입니다. 저는 그들의 말을 묵묵히 들으며 제 앞에 놓인 낡은 회중시계의 태엽을 감았습니다. 째깍, 째깍. 규칙적인 기계음이 벙커의 정막을 갈랐습니다. 켄지, 리웨이. 저는 보존과학자입니다. 평생을 수천 년 전 멸망한 제국들의 유물을 닦으며 보냈죠. 로마의 콜로세움, 이집트의 피라미드, 잉카의 마추픽추. 그 거대한 문명들이 왜 하루아침에 무너졌는지 아십니까? 저는 시계를 내려놓고 그들을 응시했습니다. 거대한 제국은 강력한 외부의 적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가장 작지만 가장 중요한 혈관 하나가 막혀서 죽는 겁니다. 로마는 수도관이 막혀서 병들었고 잉카는 도로가 끊겨서 고립되었습니다. 현대 문명이라고 다를까요? 저는 벙커의 메인 컨트롤 패널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가장 불길한 색깔인 붉은색 버튼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당신들이 그토록 믿고 있는 대체 가능성. 그 믿음이 얼마나 허망한 망상인지 숫자로 보여드리죠. 지금부터 우리는 가상의 지옥을 보게 될 겁니다. 위잉, 쾅, 시뮬레이션이 시작되었습니다. 거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스크린 속의 지구가 검게 변했습니다. 오직 한반도만이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습니다. 한국의 부산항, 인천공항, 그리고 평택과 이천의 반도체 라인이 동시에 멈춘 상황을 가정한 시뮬레이션입니다. 지금 시각부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시스템이 정지했습니다. 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십시오. 한국 셧다운 12시간 후 가장 먼저 비명을 지른 곳은 중국이었습니다. 스크린 속 중국 동부 연안의 거대한 공업지대가 붉게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상하이, 선전, 수저우의 공장 가동률 그래프가 수직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투두둑, 쿵. 그래프가 바닥을 치는 소리가 둔탁하게 울렸습니다. 리웨이, 보입니까? 한국이 멈춘 지 딱 12시간 만입니다. 중국 공장의 40%가 가동을 멈췄습니다. 왜일까요? 리웨이가 당황하며 소리쳤습니다. 말도 안 돼. 우리 중국은 자립 경제를 완성했어. 부품도 다 국산화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중국이 만드는 스마트폰, 전기차, 가전제품. 그 안에 들어가는 핵심, 중간재는 어디서 옵니까? 한국입니다. 고성능 메모리, 적층 세라믹 콘덴서, 디스플레이 패널, 배터리 양극재. 이거 한국에서 배에 실어 보내지 않으면 중국 공장은 그냥 껍데기만 조립하는 창고일 뿐입니다. 한국산 중간재 공급이 끊기는 순간 중국의 제조 굴기는 그저 거대한 고철 덩어리로 변합니다. 당신네 공장 노동자 수억 명이 12시간 안에 실직자가 되는 겁니다. 24시간 후 다음은 일본이었습니다. 켄지가 자랑하던 소니, 도요타, 닌텐도의 주가가 폭락하는 그래프가 화면을 채웠습니다. 도쿄 증시의 니케이 지수가 마이너스 20%를 기록하며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되었습니다. 켄지, 일본이 부활한다고요? 한국이 멈춘 지 24시간 만에 일본 전자산업이 괴멸했습니다. 소니의 이미지 센서. 그거 한국 패키징 업체가 후공정 안 해주면 못 팝니다. 도요타의 하이브리드 자동차. 한국산 차량용 반도체와 배터리 없으면 시동도 못 겁니다. 당신들은 한국을 경쟁자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한국이라는 거대한 공급망의 하류에 기생하고 있었던 겁니다. 윗물이 막히니 아랫물이 마르는 건 당연한 이치 아닙니까? 48시간 후 이틀이 지나자 이번엔 태평양 건너 미국의 실리콘밸리가 불타올랐습니다.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서버가 멈추고 나스닥 지수가 30% 폭락했습니다. 전 세계 금융망이 마비되었습니다. 보십시오. 구글의 유튜브가 멈추고 아마존의 쇼핑몰이 닫혔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데이터 센터의 서버를 유지보수할 저장장치가 없어서입니다. 삼성과 SK하이닉스가 만드는 기업용 SSD 점유율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70%가 넘습니다. 한국 배가 오지 않으면 실리콘밸리의 천재들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저 모니터만 쳐다봐야죠. 72시간 후 3일이 지나자 시뮬레이션 속의 지구는 아비규환이었습니다. 전 세계 물류 시스템이 마비되고 식량 가격이 폭등하고 에너지 수급이 끊겨 도시들이 정전되었습니다. 보라! 한국이라는 작은 펌프 하나가 멈추자 세계라는 거대한 신체의 괴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사지 끝부터 썩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대체 가능해 보입니까?
저는 붉게 물든 지구 지도를 뒤로하고 새로운 사진 한 장을 띄웠습니다. 그것은 1200년 된 고대 건축물, 경주 석굴암의 천장돔 사진이었습니다. 둥근 돔의 정수리에 박힌 둥근 돌 하나가 클로즈업 되었습니다. 이것은 석굴암의 쐐기돌입니다. 이 아치형 돔이 1200년 동안 무너지지 않고 버틴 비밀이죠. 사람들은 웅장한 기둥이나 화려한 불상을 봅니다. 하지만 엔지니어인 저는 이 작은 돌 하나를 봅니다. 이 돌은 크지도 않고 화려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이걸 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순간 수백 톤의 돌들이 와르르 무너져 내립니다. 돔 전체가 붕괴합니다. 저는 켄지와 리웨이에게 다가갔습니다. 한국은 지정학적으로나 기술적으로나 현대 문명의 키스톤입니다. 반도라는 위치는 대륙과 해양을 잇는 쐐기돌이었고 지금은 기술로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켄지, 대만이요? 대만은 훌륭하지만 전쟁 리스크라는 치명적인 균열이 있습니다. 중국이 쳐들어오면 끝입니다. 일본, 디지털 전환이 늦었고 변화에 둔감합니다. 늙은 키스톤이죠. 중국, 전 세계가 당신들의 백도어를 의심합니다. 보안 신뢰가 없는 키스톤은 쓸 수 없습니다. 오직 한국만이 고품질, 고속도, 고신뢰를 동시에 만족하는 유일한 키스톤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이면서 제조업이 살아있고 첨단 기술을 선도하며 안보적으로 미국과 연결된 나라. 이 조건을 모두 갖춘 나라는 지구상의 대한민국 하나뿐입니다. 그러니 한국을 대체하겠다는 망상은 버리십시오. 키스톤을 억지로 빼내는 순간 당신들이 서 있는 그 문명의 돔이 당신들의 머리 위로 무너져 내릴 테니까요. 스크린 속의 지구는 이제 붉은색을 넘어 검은색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켄지와 리웨이는 공포에 질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쥐고 있던 찻잔이 달달 떨리는 소리만이 벙커의 정막을 채웠습니다. 당신들은 한국을 경쟁자라고 생각했나? 틀렸습니다. 한국은 당신들의 시스템 관리자입니다. 당신들의 공장을 돌리고 당신들의 인터넷을 연결하고 당신들의 생명을 유지하는 관리자입니다. 관리자를 해고하지 마십시오. 그를 화나게 하지 마십시오. 그가 로그아웃 버튼을 누르는 순간 당신들의 화려한 문명은 강제 종료됩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다시 촛불을 켜고 살고 싶지 않다면 말입니다. 한국을 건드리는 건 현대 문명의 산소호흡기를 떼는 행위이자 잘 돌아가는 원자로의 제어봉을 뽑아버리는 자살행위입니다. 폭발하거나 질식하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켄지가 비틀거리며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리웨이는 이마에 흐르는 땀을 닦을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이 건드린 것이 고슴도치가 아니라 핵폭탄의 기폭장치였다는 사실을. 투구. 제 손끝에서 가벼운 스위치 조작음이 울렸습니다. 벙커를 붉게 물들이며 전 세계의 파멸을 예고하던 비상경고등이 꺼졌습니다. 귀를 찢을 듯 울리던 사이렌 소리도 멈췄습니다. 오메가 포인트 시뮬레이션이 종료된 것입니다. 다시 돌아온 벙커의 백색 조명은 그 어느 때보다 차분하고 시릴 정도로 투명했습니다. 그 하얀 빛이 테이블 위에 놓인 두 가지 물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이 긴 토론의 시작이자 끝인 물건들. 800년 된 검은 나무판, 8만 대 장경과 2024년에 빛나는 실리콘, 3나노 웨이퍼. 이제 회의실에는 무거운 정적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한국을 미개한 나라, 카피캣, 하청, 기지라고 비하하며 목소리를 높이던 켄지 다나카와 리웨이의 기세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켄지는 땀에 젖은 셔츠 깃을 떨리는 손으로 만지작거리며 넥타이를 고쳐매고 있었지만 그의 시선은 바닥에 고정된 채 움직일 줄 몰랐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는 테이블 위의 낡은 목판을 훔쳐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땔감이라고 조롱했던 그 물건을 이제는 마치 감히 손대서는 안 될 성유물을 대하듯 두려움과 경외가 뒤섞인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리웨이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멍하니 꺼져버린 스크린을 응시하며 자신의 조국, 중국이 한국이라는 쐐기돌 없이는 사상누각에 불과하다는 충격적인 진실을 억지로 삼키고 있는 듯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할 수 없었습니다. 압도적인 데이터와 역사적 증거, 그리고 그들이 직접 목격한 시뮬레이션의 지옥도가 그들의 입을 완벽하게 봉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세계관 자체가 붕괴하는 완벽한 침묵이었습니다. 저는 하얀 장갑을 낀 손으로 8만 대 장경의 표면을 천천히 아주 조심스럽게 어루만졌습니다.
손끝에 전해지는 800년 전에 거친 나무 결이 오늘따라 유난히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긴 여행을 했습니다. 나무에서 실리콘으로, 흙에서 바이오로, 화차에서 미사일로, 물시계에서 스마트 팩토리로. 저는 켄지와 리웨이를 번갈아 바라보며 나지막이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반도체를 보여주었고, 미사일을 보여주었고, 로봇을 보여주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그것들은 서로 다른 기술이고, 서로 다른 산업처럼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보존과학자인 제 눈에는 그 모든 것이 하나로 보입니다. 저는 목판과 웨이퍼를 양손에 하나씩 들었습니다. 이것은 기술의 발전이 아닙니다. 이것은 한 민족의 영혼이 시대를 달리하여 발현된 거대한 변주곡입니다. 13세기 몽골의 말발굽 아래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나무를 깎던 그 칼끝. 그 칼끝이 800년의 시간을 건너뛰어 지금 나노미터 단위의 실리콘 회로를 깎는 레이저가 되었습니다. 대상만 바뀌었을 뿐 오차를 허용하지 않는 완벽함에 대한 집착은 그대로입니다. 15세기 외구의 침략을 막기 위해 하늘을 뒤덮었던 신기전의 화살들. 그 화살들이 500년의 시간을 날아서 지금 자유진영의 최전선을 지키는 K9 자주포와 현무 미사일이 되었습니다. 나라를 지키겠다는 그 처절한 호국의 의지가 화약의 배합 비율만 바꿔 그대로 계승된 것입니다. 1434년 인간의 실수를 배제하고 정확한 시간을 측정하려 했던 자경루의 구슬들. 그 구슬들이 600년을 굴러가서 지금 전 세계의 공장을 멈추지 않고 돌아가게 만드는 스마트 팩토리의 시스템이 되었습니다. 시스템에 의한 통제를 꿈꾸던 그들의 DNA가 현대 산업의 신경망이 된 것입니다. 켄지가 마른 침을 삼키는 소리가 벙커의 정적을 깼습니다. 우리는 착각했습니다. 한국이 그저 운 좋게 선진국 막차를 탄 나라라고. 일본과 미국의 기술을 베껴서 급성장한 나라라고. 하지만 오늘 우리가 확인한 진실은 다릅니다. 그들은 갑자기 기술을 가진 게 아닙니다. 그들은 단 한 번도 기술을 놓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원래부터 만드는 자였고 설계하는 자였으며 시스템을 운용하는 자였습니다. 다만 잠시 제국주의의 폭력과 전쟁의 폐허 속에 그 본능이 묻혀 있었을 뿐입니다. 이제 그 흙먼지를 털어내고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온 것뿐입니다. 저는 테이블 위에 문서들을 정리하며 이 프로젝트의 제목이 적힌 파일을 집어들었습니다. 프로젝트명 기록자들. 제가 왜 이 포럼의 이름을 기록자들이라고 지었는지 궁금하십니까? 리웨이가 눈을 들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동자에 의문이 서려 있었습니다. 한국은 역사상 가장 많은 침략을 받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900번이 넘는 외세의 침략. 보통의 나라라면 벌써 지도에서 사라졌거나 다른 나라에 흡수되어 흔적도 없이 사라졌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것에 그치지 않고 그 모든 과정을 미친 듯이 기록했습니다. 그들은 승리의 역사만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보셨듯 왕이 무릎을 꿇고 항복했던 치욕의 순간인 병자호란, 국모가 살해당하고 나라를 빼앗긴 비참한 순간인 을미사변, 경술국치까지 그들은 피눈물을 흘리며 붓을 꺾지 않고 종이에, 돌에, 그리고 뼈에 새겼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켄지에게 물었습니다. 기록은 곧 기억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억은 힘입니다. 그들은 과거의 상처를 기록함으로써 그것을 잊지 않았고 그 기억을 연료 삼아 다시는 같은 치욕을 당하지 않기 위해 더 단단한 갑옷을 만들었습니다. 19세기에 대포가 없어서 당했다는 기록은 21세기에 방산 강국을 만들었고 기술이 없어서 서름받았다는 기록은 오늘날의 반도체 제국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역사를 잊은 민족이 아닙니다. 오히려 역사의 모든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해 미래의 설계도로 삼은 민족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서운 겁니다. 실패를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성공의 알고리즘으로 바꾸는 능력이 그들의 유전자에 각인되어 있으니까요. 저는 천천히 걸음을 옮겨 켄지와 리웨이의 뒤편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어깨 너머로 스크린에 띄워진 지구 지도를 바라보았습니다. 여전히 한국을 중심으로 수많은 데이터 선들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었습니다. 켄지, 리웨이, 당신들은 한국을 강대국이라고 부르기를 주저합니다. 영토가 작아서, 인구가 적어서, 군사력이 미국보다 약해서. 네, 맞습니다. 전통적인 의미의 패권국은 아닐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한국을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그들은 강대국이 아닙니다.
그들은 대체 불가능한 문명입니다. 미국은 힘으로 세계를 누르지만 한국은 기술로 세계를 흐르게 합니다. 중국은 규모로 세계를 덮으려 하지만 한국은 디테일로 세계를 채웁니다. 일본은 매뉴얼로 세계를 규정하려 하지만 한국은 혁신으로 세계를 갱신합니다. 이 지구상에 어떤 나라가 천년된 목판 인쇄술과 최첨단 3나노 반도체 기술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습니까? 어떤 나라가 고대의 발효과학으로 현대의 바이오 산업을 선도합니까? 어떤 나라가 식민지의 아픔을 딛고 일어나 제국주의 열강들에게 기술 원조를 하고 있습니까? 오직 대한민국뿐입니다. 켄지가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것은 완전한 인정이자 거부할 수 없는 현실에 대한 수능이었습니다. 보이트 박사, 당신 말이 맞소. 우리는 그들을 너무 몰랐어. 아니, 알면서도 애써 외면하고 싶었는지도 모르지. 우리가 그들보다 우월하다는 착각 속에 살고 싶었으니까. 인정하십시오, 켄지. 인정하는 순간 두려움은 사라지고 새로운 파트너가 보일 겁니다. 한국은 지배하려 드는 자에게는 가장 날카로운 가시가 되지만 손을 잡는 자에게는 가장 든든한 방패가 되어주는 나라입니다. 저는 벙커의 메인 전원을 내리기 위해 출구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등 뒤로 하얀 조명이 하나둘씩 꺼지며 벙커는 다시 어둠 속으로 잠겨들기 시작했습니다. 오직 테이블 위에 8만대 장경과 웨이퍼만이 희미한 장광을 머금고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문 앞에서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어둠 속에 앉아있는 두 사람, 그리고 그 너머에 있는 전 세계의 지도자들을 향해 아니 이 시대의 마지막 예언을 남길 차례였습니다. 세계는 기억해야 합니다. 동아시아의 끝자락, 한반도라는 작은 땅. 그곳은 단순한 영토가 아닙니다. 지정학적 완충지대 따위가 아닙니다. 그곳은 인류 문명이 바이러스에 감염되거나 시스템이 붕괴하거나 전쟁의 화마에 휩싸여 멸망의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가 마지막으로 꺼내 써야 할 비상키트입니다. 그들의 공장이 멈추면 인류의 시계가 멈춥니다. 그들의 연구소가 문을 닫으면 인류의 진화가 멈춥니다. 그들의 국방력이 무너지면 자유세계의 방벽이 무너집니다. 그러니 그들을 건드리지 마십시오. 그들을 적으로 돌리지 마십시오. 대신 그들을 존경하고 그들의 지혜를 빌리십시오. 그러면 그들은 5,000년을 이어온 그 끈질긴 생명력과 1,000년 묵은 기록의 지혜로 위기에 빠진 당신들을 구원할 것입니다. 마치 그들의 조상이 몽골의 말발굽 속에서도 제국주의의 총칼 속에서도 끝내 살아남아 문명의 불씨를 지켜냈듯이 말입니다. 저는 마지막 스위치를 내렸습니다. 완전한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어둠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제 눈앞에 기이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어둠 속에 놓여있던 8만대 장경의 목판에서 그 정교하게 새겨진 한자들이 하나둘씩 빛을 내며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붉은색, 푸른색, 황금색의 빛들이 목판을 벗어나 공중으로 날아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고대의 글자들은 공중에서 분해되고 재조립되어 0과 1의 디지털 코드로 변했습니다. 800년 전의 기록이 현대의 데이터 스트림으로 변환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빛나는 데이터의 흐름은 벙커의 천장을 뚫고 런던의 밤하늘을 지나 대기권을 뚫고 우주로 뻗어나갔습니다. 지구라는 행성을 감싸는 거대한 빛의 네트워크. 그 중심에 한반도가 가장 밝고 뜨거운 빛을 내뿜으며 박동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우주를 향해 타전하는 영원한 생존 신호처럼 말입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